보통 이제 반도체주는 경기에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슈퍼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AI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투자 사이클 공식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큰 R&D 처음 해보는 시기니까 사이클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큰 호황인 건 사실이죠. D램에 이어서 그동안 잠잠했었던 이제 낸드 시장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최근 이제 랠리를 이끄는 수요 변화라고 할까요? 이거는 어디서 비롯됐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보이는 낸드의 수요들은 저장 수요죠. 우리가 틱톡을 보는데 네. 틱톡의 핫 영상 중 한 절반 정도가 인공지능 영상이더라. 우와. 또 그런 거 저장해 놓을 스토리지들, 어떻게 보면 SSD 수요가 늘고 그럼 낸드가 늘어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인공지능 처음 유행하기 시작한 2012년에도 낸드 있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낸드로 시끄러운 적은 없었죠. 그러면 왜 지금일까? 이런 거에 조금 우리는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될 거냐? 그건 지금 인공지능 발전 방향에 달린 거야. 네, 지구 위의 모든 돈 되는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최근 AI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매 순간 새로운 데이터가 쏟아지고 수억 장의 이미지와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빠른 연산과 추론 기술뿐만 아니라 그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담아두는 저장 기술 낸드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의 글투템 AI 시대 데이터 저장의 비밀병기 낸드 지금부터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파헤칠 주제는 바로 AI 시대 다시 돌아온 낸드의 시간입니다. 한동안 메모리 시장의 조연처럼 여겨졌던 낸드가 이제는 AI 데이터의 핵심 저장 기술로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낸드의 진화와 AI 시대에 달라지는 반도체 지형을 함께 짚어볼 전문가 모셨습니다. 정인성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인성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뭐 유튜브가 요즘 워낙 콘텐츠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본론부터 얘기 안 하면 약간 먼저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죠. 중요한 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아, 예. 일단 최근에 이제 AI 거품론 있잖아요. 예.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물론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겠지만 예, 예. 그중 한 축이 이제 AI 거품론, 버블이다. 너무 많이 올랐다. 막 닷컴 버블까지 소환하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닷컴 버블 때는 실제로 뭔가 좀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 없이 계속 투자만 들어왔던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의 효율성은 좀 모르겠다 싶더라도 매해 그래도 새로운 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걸 연구 개발해보고 싶다는 사람도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메모리 회사 이런 데가 지금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R&D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R&D 결과를 한번 보기 전에는 좀 판단하기 힘들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I 자체가 그러니까 그 안에 순환 출자고리도 좀 걱정이 되고 있잖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예, 오픈 AI,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내가 너 돈 빌려주고 네가 그 돈으로 내 칩 그렇죠. 사고 그 돈으로 또 매출해가지고 또 다른 벤처 캐피털 세우고 막 이런 구조. 예. 이런 구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생태계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는지. 사실 고민은 좀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 이 AI로 정말 큰 돈을 벌 자신이 있고 이미 처음 AI 투자한 것이 회수되고 있다면 그런 고리를 만들 필요가 딱히 없죠. 어떻게 네. 보면. 그러니까 연구 개발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름길로 가보자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근데 연구 개발이 잘 안 될 것이다 이런 거의 의미는 아니고 얼렁 빨리 해보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최근 AI가 이제 글로벌 증시를 쥐락펴락하고 있는데 반도체 이러면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상관관계가 있고 이제는 이제 AI 투자 사이클이 새로운 기준이 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반도체주는 경기에 6개월 정도 선행한다. 이러면서 큰 사이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슈퍼 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 AI가 들어오면서 기존의 투자 사이클 공식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존의 반도체들을 이제 우리가 뭐 스마트폰, 노트북 좀 더 멀리 가면 PC 시대로 가보면 불황이 오면 PC나 스마트폰 덜 사고 호황이 오면 사고 이런 시기들은 있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 한 2017년쯤 보면 클라우드 열풍이 불면서 갑자기 서버 디램의 수요가 확 늘어나고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슈퍼사이클이라는 용어를 한번 써봤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수요처가 갑자기 확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작년, 재작년까지도 되게 우리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안 좋았고 스마트폰도 좀 안 바꾼다고 하고 노트북도 안 바꾼다고 하고 네.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갑자기 미국에 있는 거대한 인공지능 회사들이 돈다발을 들고 와서 메모리를 달라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지금 아직 사이클이라고 부르기엔 이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 되려면 이렇게 인공지능 한번 투자해서 네. 이제 한번 대박이 나고 그래서 신기술로 디바이스 들고 잠시 투자 쉬었다가 음. 또 이런 거 한 두어 번 보여야 이제 인공지능 덕분에 뭔가 사이클이 생겼다. 네. 혹은 사이클이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큰 R&D 처음 해보는 시기니까 사이클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은. 큰 호황인 건 사실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약간 지켜봐야 되고 사이클이라고 네. 부르기에는 정확한 R&D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예. 계량적인 기준을 정하기도 좀 어렵고 하면 이게 반도체가 사실상 AI라는 호재로 진짜 메모리 쪽에서도 큰 사이클에 접어들고 있다는 걸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뭐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 칩 많이 팔렸고 음. 그다음에 이미 주문이 꽉 찼다는 식으로 나와버렸잖아요. TSMC도 꽉 네. 찼고. 그러니까 우리 메모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 앞에 있는 밸류 체인이 이미 매출이 끝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시성은 굉장히 큰 것이죠. 근데 이 가시성은 이 매출 같은 거는 메모리 뭐 1, 2년 앞은 볼 수 있지만 네. 우리가 이걸 정말 장기적인 사이클로 갈 수 있느냐. 음. 그거의 답은 사실 소프트웨어 쪽에 있는데 그쪽도 이제 돈 많이 받아서 해보자라는 느낌인 거죠. 아. 여기서 우리가 메모리를 사는 사람들, 뭐 GPU 만드는 사람들을 지켜봐도 결국 최종 단인 인공지능 쪽에서 완벽한 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거 제한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자, D램에 이어서 그동안 잠잠했었던 이제 낸드 시장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최근 이제 랠리를 이끄는 뭐랄까요? 수요 변화라고 예. 할까요? 이거는 어디서 비롯됐다고 봐야 되나요? 원래 이 낸드 플래시는 이제 저장용 메모리예요.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컴퓨터 안에서 반도체 두 가지 역할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은데 네. 하나는 우리가 그 인공지능 GPU라고 하는 혹은 CPU라고 하는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반도체가 있고요. 네. 다른 한쪽은 수행해야 될 일을 저장해 놓는 반도체가 있어요. 우리는 앞부분을 말씀드린 것처럼 GPU, CPU라고 하고 뒷부분을 메모리 반도체라고 좀 뭉뚱그려요. 아, 실행하는 네. 거는 GPU, CPU. CPU 이렇게 그렇죠. 부르는 거고 뒤에 그 내용들을 저장하는 거는 이제 메모리. 그렇죠. 아. 근데 이 메모리도 두 종류로 좀 분화해서 발전을 했어요. 네. 하나는 CPU, GPU랑 좀 속도를 맞춰서 동작해야 되는 D램. 이제 흔히 말하는 PC D램이나 서버 D램, HBM이 그런 거에 해당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자주 쓰진 않지만 나중에 CPU가 좀 써야 되는 거. 그런 거 저장하는 메모리인데 이제 그런 게 낸드 플래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프로그램을 깐다, 뭐 동영상 저장한다 이런 표현 쓸 때 쓰는 게 이제 낸드 플래시인 거죠. 하드디스크 뭐 이런 데다 예, 그렇죠. 저장하고. 예, 그 역할을 하는 메모리죠. 아. 정확하게는 낸드 플래시를 주 재료로 해서 네.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기들, 예를 들면 SSD나 UFS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네. D램이랑은 어떻게 달라요? 낸드가? 일단 그 제조 공정 자체가 D램은 그 CPU나 GPU랑 함께 행동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르게 동작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류를 물통 같은 데 집어넣으면 1이고 전류를 빼내면 읽어보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요. 낸드 플래시는 그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되게 전하가 잘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다가 전하를 꽉꽉 끼워 넣는 식으로 동작을 해요. 오.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안 읽는 대신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그 저장 밀도, 칩 면적당 들어가는 용량이 굉장히 크죠. 네. 예를 들면 우리 D램이 한 칩 하나에 16 정도 저장한다고 하면 네. 낸드 플래시는 칩 하나에 256에서 1000 이상? 오,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많이 나죠. 근데 이게 지금 반도체 뭐 슈퍼사이클, 뭐 AI 슈퍼사이클 이런 게 불리우면서 낸드고 D램이고 이런 거의 수요가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예, 거죠. 이게 왜 AI랑 맞물려서 급격하게 올라가나요? 이제 이 낸드가 AI에서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미 하고 있는 역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PU, GPU 있으면 D램이 붙어서 같이 일하고 지금 쓰지 않을 거는 낸드 플래시, SSD 이런 곳에 저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은 우리가 학습을 시키려면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학습하는 게. 네. 학습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학습 데이터는 크기가 뭐 수십 테라바이트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영화 한 편 해봤자 몇 기가바이트 정도 되니까 영화 몇천 편, 몇만 편 정도의 용량이 되죠. 네. 근데 그 정도 큰 데이터는 D램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학습할 때는요. 인공지능 학습에 쓸 거대한 데이터를 SSD 같은 큰 아까 말씀하신 그 하드디스크에도 저장을 해놓고요. 네. 학습해야 될 데이터만 조금 가져와서 그 GPU랑 D램, HBM이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거대한 도서관에서 책 한 권 빼와서 제가 책 한 권 보고 다시 돌려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HBM에다가 책 한 권 넣어놓고 보다가 끝나면 SSD에 다시 돌려놓고 다른 책 빼와서 공부하고 이런 역할 분담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D램이랑 낸드에 대한 개념 정리에 좀 시간을 써봤고요. 일단은 첫 번째, 아까 낸드를 이제 대형 창고 매장 뭐 이런 예.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AI 시대의 이 낸드는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발맞춰서 진화하고 있나요? 이제 아직 진화한 건 아니고 네. 좀 요렇게 저렇게 새로 써보자는 아이디어는 많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낸드 플래시 들어가는 SSD는 GPU랑 바로 일하지는 않고 그 GPU가 학습하는 데 필요한 대량의 데이터를 미리 좀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인공지능 발전하면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인공지능의 그 메모리 사용량이 네.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옛날에 무어의 법칙 잘 나갈 때도 2년에 2배 정도 그 밀도가 향상됐어요, 맞아요. 반도체가. 근데 지금 인공지능 하는 그 구글 같은 회사들 보면 1년에 뭐 2년에 4배, 5배 정도 인공지능 크기를 키우고 있어요. 그 이러니까 근데 문제는 D램은 옛날처럼 2년에 2배 올라가지도 않고 네. 2년에 한 20%이 정도밖에 밀도 향상이 안 돼요. 그 이건 D램 기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죠, 사실. 뭐 D램 만드는 사람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더 네. 빡빡하고 용량 높이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그 성능이 컨트롤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HBM도 그런 상황에 좀 별 수 없이 하는 거라고 봐야죠. 원가는 낮출 수 없는데 하여튼 그 패키지 하나의 D램 용량을 높이려고 여러 D램을 쌓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몇 번 하고 봐도 너무 인공지능 용량 상승이 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CPU, GPU랑 바로 일하지 않던 메모리, 네. 낸드 플래시는 용량은 크니까 한번 이 낸드 플래시를 개조해서 인공지능을 한번 직접 구동해볼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AI 시대가 오면서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해야 되는 그런 순수 저장 용량들 예. 이런 것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낸드에 대한 수요도 올라가고 있습니까? 예, 그것도 같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학습할 때 필요한 데이터도 많이 저장하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인공지능으로 동영상 만들면 나중에 다시 열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생성물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어딘가. 그런 것도 저장해야 되니까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학습을 위해서만 쓰는 게 아니고 학습 결과물이랑 우리 사용자들이 만든 거. 뭐 예를 들면 옛날 챗GPT 같은 경우는 제가 말로 질문하면 말로 대답하잖아요. 네. 텍스트니까 이건 용량을 별로 차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소라2 같은 그 영상 만드는 인공지능은 사용자가 글 몇 개 따다닥 적으면 용량 큰 동영상을 만들어야 되죠, 네. 얘들은. 그러면 그런 거 잠시 저장해둘 공간은 옛날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죠. 그쪽 분야에도 낸드 수요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큰 흐름을 잘 파악해야지 반도체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성장하겠다라는 걸 상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AI가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발전을 하겠지만 영상 쪽으로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고 내가 베팅을 한다면 지금 낸드에 대한 수요도 그러면 이 저장 용량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틱톡을 보는데 네. 틱톡의 핫 영상 중 한 절반 정도가 인공지능 영상이더라. 우와. 뭐 그런 식이면은 또 그런 거 저장해 놓을 스토리지들 어떻게 보면 SSD 수요가 늘고 그럼 낸드가 늘어날 수 있게 되겠죠.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여러 가지 뭐 특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예.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이제 영상 포맷이 네.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아직은 조금 중립적이에요. 왜냐하면 좀 재밌는 건 많이 나오는데 네. 이걸로 우리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이제 이 방송사에 있는 친구들 들어보면 좀 짤막짤막한 그 자료 영상 이런 거는 대체한다고는 네네. 하고 있어요. 조그만 그림 한 장부터 조금 짧은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이랑 크게 관계없고 배경에 깔아주는 네. 영상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찾았을 때 이게 지금 투자를 정당화할 만큼 좋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긴 영상, 영화는 못 만들고 그런 짤막한 영상만 만드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영상이 길어질수록 그 영상의 품질이랑 영상의 세세한 걸 좀 지시하기 힘들다든지 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직은 좀 더 봐야 되지 않는가. 가능성은 보이지만 예. 그렇다고 너무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네. 요즘엔 진짜 AI 영상 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얼추 추측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네. 그런 데들은 그러니까 많이 사용이 되는 거죠. 갑자기 막 사자 막 뛰어나오는데 탈 벗고 막 개가 막 춤을 그렇죠. 추고 막 그런 영상 빼면은 모르겠더라고. 네, 진짜로 뭐 저만 그거는 이상한 거 보는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 저도 뭔 영상 얘기하는지는 다 알고 네, 네, 있고 네. 되게 재밌죠. 그리고 네. 전 그래서 되게 하는 일들 중에 우리가 본 영상 찍지 않고 좀 프로토타입이나 예시로 볼 때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구나. 이런 데부터 서서히 차지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와 샌디스크, HBM에 이은 차세대 메모리 개발 협약을 또 맺은 이후에 AI 낸드 프로젝트까지 공개가 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전 개별 키워드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공지능이 좀 컴퓨터, 반도체가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진화하느냐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낸드는 어떻게 보면 역사가 이제 30년이 넘는 메모리죠. 그리고 인공지능 처음 유행하기 시작한 2012년에도 낸드 있었어요. 네. 근데 이 정도로 낸드로 시끄러운 적은 없었죠. 그리고 챗GPT 성공한 2022년 3년에도 이 정도로 낸드가 시끄럽진 않았어요. 그러면 왜 지금일까? 이런 거에 조금 우리는 집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말씀드린 인공지능 크기 상승이에요. 인공지능의 크기가 2년에 한 3배, 5배씩 커지니까 D램을 3D 적층하는 HBM으로도 용량이 도저히 안 되더라. 그러니까 D램보다는 좀 쓰기 힘들지만 용량의 이점은 확실한 플래시도 한번 써봐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될 거냐? 그건 지금 인공지능 발전 방향에 달린 거예요. 사실 이 플래시를 써보자는 이유 중 하나도 인공지능이 계속 커진다고 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4배 커지면 계산을 4배까지는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4배 큰 인공지능이 계산 능력 한 2배 정도만 요구한다. 그러면 제가 용량이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대역폭은 조금 덜 중요해져요. 네. 속도는 덜 중요해지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속도는 느리지만 용량은 큰 낸드를 한번 쳐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AI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또 결론 달라지면 네. 그 메모리 반도체 사이에 랭킹 또 바뀔 수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유행하는 인공지능이 반도체에 어떻게 보일 거냐, 요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뷰를 가져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찾아보면은 그 새로운 인공지능 나오면 패러미터 개수라고 표현하는데 인공지능의 뇌가 얼마나 크냐 이런 걸 알려줘요 대충. 네. 뭐 몇백 빌리언이다, 몇 네. 트릴리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인공지능들이 예를 들면 HBF를 쓰면은 그 GPU 카드 하나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녀석들 좀 괜찮아 보인다. 많은 사람이 써야 될 것 같다. 그런데 HBM은 예를 들면 GPU 10개 써야 돼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HBF 하나로 될 것 같다. 그러면 HBF 잘 되겠구나 하고 낸드 회사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근데 뭔가 약간 뜨뜻미지근하면 좀 지켜봅시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고요. 그러면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 좀 들으면 하이닉스가 그냥 원픽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그거는 사실 좀 장점 단점이 달라요. 두 회사에 네. 따라서는. 이제 하이닉스는 되게 기존의 강자기도 하고 GPU 회사랑 친하고 주변 생태계랑 친하죠. 근데 이제 HBF 같은 걸 만들려면 맨 밑에 컨트롤러 다이, 그 HBM이랑 구조가 비슷하고 네. 그 다음에 3차 그 낸드 플래시 칩을 열 몇 개를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요 쌓는 낸드 플래시 칩도 기존에 팔던 낸드 플래시 칩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존 낸드 플래시 칩은 속도가 보면 칩 하나에 2GB 정도. 네. 그럼 12개 쌓아도 최대 24GB 정도 되겠죠. 근데 HBM은 그거에 한 600배 정도 빨라요. 해보면. 네. HBM 12개 쌓으면 1.5TB 이런 식이니까요. 그러면 벌써 그 속도 갭이 한 60배 차이 나잖아요. 너무 느리다.
예, 그러면 낸드도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제 다른 목적으로 좀 빠른 낸드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Z 낸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봤는데 속도가 많이 빠르고 저장 밀도는 기존 낸드보다는 안 좋죠. 그래도 D램보다는 저장 밀도가 훨씬 높아요. 네. 그런 걸 해봤다는 측면에서 일단 차이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이닉스가 샌디스크 키옥시아랑 같이 일하는 걸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키옥시아나 샌디스크도 좀 그런 빠르고 비싼 낸드 플래시를 만들어 봤거든요. 하이닉스는 그 만들었던 것이 없고 그러니까 기존 낸드가 안 되니까 좀 빠른 낸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낸드는 말씀드렸지만 좀 쓰기가 힘들어서 네. 밀도에 올인하느라 이제 이런저런 특성을 컨트롤러가 해줬잖아요. 그러면 요 밑에 컨트롤러가 HBM 밑에 있는 베이스 다이보다는 더 복잡해져요. 네. 그러면 더 복잡한 설계를 넣어줘야 될 텐데 그 밑에다가 이제 그런 쪽도 삼성전자가 좀 더 많이 해봤죠. 그리고 맨 밑에 칩이 너무 느리면 안 되면 자사 파운드리 제품을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재한 역량이 좀 많은 회사랑 주변에 친구가 좀 많은 회사 네. 이런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이 제품이 만약 고성능 중심으로 싸움을 하게 되면 그냥 여러 친구 많은 데가 잘할 수도 있지만 네. HBF는 가격을 좀 많이 낮춰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재화된 회사가 유리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신간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AI 시대 다시 시작하는 반도체 공부.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부분을 들으니까 이게 일반 경제 방송에서 쭉 얘기하는 전통적인 이야기도 혹은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닌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예. 좀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책 내용에 보면은 반도체 경쟁력을 지탱해온 무어의 법칙. 데너드 스케일링이 더 이상 잘 작동하지 않는다. 몇 개 말씀을 주셨지만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변하고 있다고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볼 때 딱 끊어서 이 순간부터 뭐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단 네. 계속해서 제조가 어려워진 게 우리 눈에 그 소프트웨어랑 사용자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되게 좋은 내용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 HBF가 들어온 이유가 인공지능 용량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인공지능 용량 커지는데 원래 파트너였던 D램은 용량이 잘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게 사실은 그 무어의 법칙, 데너드 법칙이 깨졌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 D램 회사들은 그렇게 밀도를 높일 수 없으니까 테크 전환을 늦춰가면서 기존 D램을 오래오래 팔았죠. 네. 스마트폰이나 서버 이런 데다가. 근데 갑자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메모리 그 면적당 용량을 몇 배 늘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원가는 상관없다 대신. 네. 그래서 나온 기술이 뭐였나요? 그래서 HBM이 유행한 거죠. 칩당 용량, 쉽게 말하면 칩의 단가는 떨어지지 않아도 좋으니 네. 그 패키지 하나에 D램 용량이라도 높여서 줘라라고 해서 D램 여러 개를 위로 쭉쭉쭉쭉 쌓아서 올린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해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인공지능이 커지는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기존의 D램을 쓰던 곳에 낸드 플래시라도 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간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무어의 법칙, 데너드 법칙 깨진다고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면 지금 플래시를 써서 또 밀도를 예를 들면 한 8배 높였다고 해보죠. 메모리 저장을. 네네.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 돌렸는데 플래시 뒤에 뭐가 있나요, 사실? 또 이거 8배 올릴 수 있나요? 그거 올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플래시라는 굉장히 좀 쓰기 힘든 메모리 소자를 네. 써버렸으니까요. 그럼 그 다음에 16단 이런 거에서 밀도 한번 높이고 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반도체가 여기서 해법은 못 찾으면은 네. 인공지능 회사들이 지금 사이즈에서 인공지능 크게 안 키우고 뭔가 해보려고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아하. 자, 이제 설계랑 패키징, 소프트웨어까지 생태계 전체가 이제 재편이 되고 있는 반도체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떤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 좀 패권을 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역시 고객한테 먼저 들어간 회사가 꽤 유리하고 네. 그다음에 좀 소통되는 기업들 이런 데가 좋다고 생각해요. 소통되는 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HBF를 쓰려면 얘는 HBM이랑 좀 많이 다른 물건이에요. 네. 원래 D램이란 반도체는 되게 낸드랑 비교하면 품질이 좋아서 GPU건 CPU건 그냥 꽂아놓고 바로바로 D램과 상호작용을 해도 됐어요. 근데 낸드 플래시는 좀 질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얘는 항상 컨트롤러 같은 거 하나 끼고 누가 됐건 사용자가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정확히 어떤 일들을 시켜야 될까요? 낸드 플래시에. 사실 정해진 바가 딱 없죠. 네. 예,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데 생각이 다 다를 거고
이거를 쓰는 GPU 회사의 엔비디아랑 AMD 생각도 좀 다를 거고 네. 메모리 만들어서 돈 벌어야 되는 하이닉스, 샌디스크, 삼성전자도 좀 생각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모여 앉아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야. 우리 HBF 내놓으면 뭐 진열장에 놓고 팔 수 있다 이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 만들면 너희 껴볼 거야? 했을 때 손드는 회사들을 찾아서 서로 커스텀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하이닉스도 그 고객에 맞게 자기들 HBF 밑에 부분까지 다 만들고 성능도 높여줘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사기로 한 회사도 자기 칩에다가 HBF 붙일 수 있는 부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상용화가 되지 않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이야기 좀 해볼게요. 미국의 마이크론, 일본 키옥시아, 중국 양쯔 메모리. 글로벌 기업들도 빠르게 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전략적으로 좀 잘 움직이는 기업, 눈에 띄는 기업, 우리가 좀 위협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한국 회사들이 잘하고 있어서 아.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해요. 중국 쪽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그 패키징 기술을 일찍 쓰기 시작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뭐 지금 그쪽 회사들도 HBM 쪽으로도 잘 못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 플래시도 아직 서버용 SSD도 별로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수준이고 이미 고객이 확보되어 있어야 시작할 수 있는 영역으로는 좀 들어오기 쉽지 않겠죠. 네. 그리고 반도체 장비도 이제 끊겨 있으니까 그동안 쓰던 것들이 재고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서서히 그 제조 경쟁력도 낮아질 거고요. 네. 그럼 얘네는 HBM도 잘 못하는데 이거 AI 시대에 뭘로 어떻게 이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일단 하던 건 해야죠. 네. 왜냐하면 아예 인공지능 학습 자체가 끊길 수는 없으니까 네. 나름 그 안보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뭘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뭐 공장에서 GPU 만들고 네. 자기들 HBM 붙여서 학습용 가속기 GPU를 아. 만들 수는 있죠. 아, 물론 이제 최종 경쟁의 어떤 목표는 인공지능 패권이라고 봐야 되니까 네.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불리한 여건이긴 한데 네. 그래도 시작한 건 해야죠 끝까지. 그래서 우격다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HBM이나 뭐 메모리나 여러 측면에서 약간 우리가 걱정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다행히 좀 회사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하고 있을 때 장비 규제가 한번 들어왔고 네. 그리고 메모리 만드는 회사랑 메모리 고객 사이 협업이 한 단계 높이 올라가 버렸죠. 네. 어떻게 보면은 HBM 만들 수 있죠, CXMT가. 이제 창신 메모리가 중국 내부 회사랑 그 GPU에 붙여서 HBM 만들었어요. 그럼 엔비디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AMD에는 진작 납품하고 있었지만 엔비디아 들어가는데 한참 걸렸죠.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AMD HBM 넣었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랑 이미 많이 물건을 주고받았죠. 그런 회사도 좀 기술을 고치는데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중국 회사가 진짜 AI용 HBM 이런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가 진열장에 쌓아놓고 사람들이 들고 가는 제품이 아니고 네. 고객이 자기 GPU에 붙이려고 작정을 해야 가져가는 물건들인데 그런 물건을 쉽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뭐 창신 메모리가 저기 뭐야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80% 정도는 따라왔다 막 이런 분석들도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예. 그런 거는 AI 지금 시대랑은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어느 정도 사실은 맞는데 뭐 아닌 부분도 있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원래 기술 격차를 좀 잴 때는 그 테크 노드 쉽게 말하면 뭐 10몇 나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 어느 정도까지 왔었냐면 한 10나노 지금 6세대 정도 삼성전자가 하고 있다고 하면 CXMT가 한 10나노 2세대, 3세대 정도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3세대 따라온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럼 기간으로 따지면 뭐 4, 5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좁을 수도 있고 하겠죠. 근데 이제 요 제품들은 지금 팔리는 HBM4 이런 걸 만들었던 제품은 아니죠. 그걸로 만드는 것도 조금 이게 경쟁력이 있을까 의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요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테크, 이 미세화 정도는 옛날에 우리가 뭐 10년 전 이럴 때보다 훨씬 많이 따라오긴 했지만 지금 우리가 HBM 같은 거 만드는 건 패키징 기술도 필요하거니와 정말 그 고객의 의지가 좀 중요하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몇 년이라고 말하기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좀 미래에 대해서 크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안에서도 엄청 많잖아요. 무슨 예. 저기 뭐 온디바이스 AI, 예. 양자 컴퓨터
유리기판, 그렇죠. 뭐 CXL 엄청 많잖아요. 이 중에서 진짜 좀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미래에는 우리가 미리 좀 공부해 볼 만하다라는 키워드는 뭐예요? 뭐 이 중에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저는 개별 용어를 익히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이런 용어들을 보면서 얘가 전체 반도체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런 역할을 예를 들면 공부한다. 지금 유리기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유리기판은 사실 그 열에 인한 변형이 칩보다는 커요. 네. 그래서 제가 세밀한 칩들을 이 유리기판 위에 놓고 고열로 작동시키면은 둘의 결합이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근데 대신 장점이 있어요. 얘는 네. 유리기판은 되게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정말 많은 칩을 여러 개 연결해서 써야 되면 유리기판 쓸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많은 칩들을 다 연결해야 될까요? 뭐 AI 사이즈가 커져서 예를 들면 기존에 HBM 8개 쓰던 애가 HBM 한 24개 쓰겠다. 네. 혹은 그것도 안 돼서 HBF도 몇십 개 쓰겠다. 어.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뭐 고민할 수 있죠. 어느 순간. 음. 좀 그런 식으로 특정 분야, 예를 들면 가장 앞에 있는 인공지능 변화가 네. 각자 내가 잘 아는 기술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이 AI 반도체 2막의 초입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시선으로 반도체 기업들을 바라봐야 될지 변화하는 성장 사이클에 어떻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는 역시나 뭐 항상 똑같은데 이미 우리 앞에서 뭐 인공지능 용량에 따라서 어떤 메모리가 유행했고 이런 건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건 우리가 인공지능을 보면서 와 되게 재밌다 이걸 떠나서 내가 혹은 이거를 사용한 사람이 이걸로 돈 벌 수 있을까? 요거 한 번은 고민해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대한 인공지능을 정당화하는 건 결국 최종적으로 이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이 돈 벌고 네. 인공지능 쓴 사람도 돈을 벌어야 이 흐름이 투자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큰 걸 만들었는데 큰 거 만든 인공지능 회사 돈을 못 벌었어요. 네. 그럼 GPU를 더 살 수 없잖아요. 어.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에 돈을 내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걸로 돈 버는 사람들이죠. 인공지능을 써서 돈 버는 사람이 역시 돈을 벌어야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틱톡 영상, 인공지능 영상 이런 것들 떠나서 지금 수준의 인공지능으로 이거 가져다 쓰는 예를 들면 뭐 아티스트가 됐건 디자이너건 유의미하게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은가 이런 것들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작가님이 개인적으로 그냥 제네럴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네. 지금 거의 뭐 2025년도 다 갔잖아요. 예. AI 시대의 이런 기대감 네. 그리고 그게 주가에 반영된 부분 대 현실적인 AI의 지금까지의 성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년 반 전 영상을 보니까 한 뭐 2026년에는 AGI 나올 것이다 막 이런 분석들 많은데 사실 지금 거의 모르잖아요. 내년에 AGI가 나올지 안 나올지 뭐 아예 알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거 보면은 지금 기대와 주가 그리고 실제로 현실까지의 성과 이런 걸 대비했을 때 뭐 몇 대 몇이라고 보십니까? 이 기대가 너무 크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저 사실 24년 정도까지는 계속 뭐 멀티모달 이미지도 보고 했으니까 빨리 발전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올해 나온 인공지능들은 24년만큼 재밌지는 않죠. 네. 대신 그래도 24년 정도까지 성과 덕분에 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전 그래서 메모리 회사들은 되게 가격이 뭐 싸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왜냐하면 주문은 이미 확정 나 있으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 25년도에 나온 애들은 과거보단 조금 덜 재밌어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많은 기술들 발표했어요. 아, 우리 챗GPT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COT라는 거 쓰면 되고 레그라는 거 쓰면 뭐 해결되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AGI로 가는 것보다는 네. 그 중간중간 얘의 단점을 소프트웨어적 기술로 메꾸는 거에 가까워요. 보면 뭐 그걸로 인해서 이 사용성이 높아지고 사용자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네. 우리가 꿈꾸는 그 이렇게 계속 발전하면 AGI가 나올 거다의 방향은 아니에요. 또 지금 시장에는 혹시나 AGI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섞여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인공지능 회사들은 좀 비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기술적으로도 또 비유를 또 잘 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좀 잘 알아들었습니다. 연산이 아무리 빨라도 이제 그 데이터를 담아둘 기억에 기술이 없다면 AI의 진짜 힘은 발휘되지 못하겠죠. 오늘 함께한 낸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생활에 새로운 기회 공간을 저장해주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AI 시대 데이터를 품는 기술 낸드.
그 새로운 투자 기회를 함께 짚어주신 정인성 작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